먼저 요번 과제 취지 과제가 아니라 이제 강의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께 조금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 그리고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쪽 업계에 대한 필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도체 상황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의 주제는 주목과 같이 실리콘에서 시작되는 보안 그리고 복방과 감시를 위한 AI SOC의 혁신 이런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반도체 제작을 하는 조그만 힐리스 회사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비슷한 일을 하신다면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 나누면서 또 질문 받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회사 아이닉스라고 하는 펠리스 회사 펠리스라고 하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칩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생산하는 팹은 다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고 생산된 칩을 저희 이제 고객사나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사에 저희가 이제 직접 납품을 하는데 그런 납품까지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주력으로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펠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반도체를 써서 여러 가지 어떤 특수 분야에 사용하는 그 카메라 응용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닉스 소개 먼저. 저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하루학번 그리고 학부 졸업하고 기회가 돼서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개요대학교라는 곳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학번이니까 95년까지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국내에 와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7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내용은 이제 알고리즘 개발인데 영상 신호 처리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영상을 받고 여기서 모션을 추출하거나 움직임을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위의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이거랑 연계가 된 데가 어딜까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을 때가 어딜까 찾다가 이제 첫 직장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와서 저는 이런 영상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이런 걸 시스템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서도 시스템을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반도체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협업이 돼서 무작정 반도체를 갔는데 당시 이제 94년 말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현황은 대부분 다 메모리만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실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이 국내는 굉장히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실제 칩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데드카피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칩들을
탈퇴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내부에서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스키매틱이라고 해서 이제 트랜지스타라든가 뭐 플립플럽 이런 것들 그리고 먹서나 뭐 애더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회로를 설계를 그려서 회로를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이 큰 거는 설계를 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를 했는데 뭐 알고리즘만 하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하려니까 막막하고 이미 뭐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빨리 잘 그리는데 그리는 내용에도 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하는 일이 맞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 차에 이제 뭐 기회가 돼서 또 한번 이제 아니 이제 좋은 인력 데려다가 계속 그냥 뭐 혼자 처박혀가지고 뭐 책만 보고 있다고 해서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이제 뭐 인사과하고 임원이 그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혼자 할 수 있을 게 뭘까 하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릴로그라고 해서 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가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언어 레벨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막 태동이 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파가지고 이제 맨 땅에서 좀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그 베릴로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용량이 큰 것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시작했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스키매틱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 HDL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돌아갈까? 근데 이제 잘 안 믿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떻게 매칭이 잘 돼서 이제 알테라 지금은 그 알테라가 회사가 바뀌었죠. 인텔로 들어갔는데 인텔로 들어갔죠. 그 알테라라고 하는 FPGA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한 것들을 스키매틱이든 아니면 벨로그 HDL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하드웨어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시세시스라고 하는데 합성을 해서 포팅을 하면 그게 FPGA에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막 구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대용량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연구과제라고 해서 하나 시작을 한 게 왜 그 당시 이제 요즘은 다 모바일 폰에서 하지만 그때는 그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같은 것들이 많아졌고 그 캠코더에 그 손떨림 방지라고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캠코더를 촬영할 때 이제 막 카메라가 이제 손으로 들고 찍으면 이게 막 흔들림이 많이 커져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것들을 다 대부분 그 일본에서 어떤 칩이든 기구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그거를 국산화해보자. 아주 이제 트라이 해봤죠. 근데 그게 2, 3년 후에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이제 99년, 98년, 99년도에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캠코더 사업부에서 반도체에서 만든 국산 칩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로 시스템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계기가 됐죠. 조금 더 오늘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2000년도까지 삼성전자에서 한 6년, 7년 동안 재직하다가 그때 이제 막 뭐 IMF도 끝나고 뭐 이제 벤처붐이 막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선배님들께서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새로 벤처를 시작을 했는데 2000년에 시작을 했다가 2년 만에 망했어요. 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하고 이제 사업하는 거는 이게 만만치 않구나. 차라리 대기업에서 따뜻하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엄청 많이 하고 차라리 어디 해외
다시 나가서 뭐 다른 잡을 구해볼까도 많이 고민하다가 2002년에 이게 어,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뭐 여러 사람이 새로 한번 의기투합하자 하는 이제 모티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삼성 테크인,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이거 잘 만든 기술이 있으니까 또 활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한번 좀 이렇게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해서 아주 그냥 소프트웨어 용역 비슷하게 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2002년인데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2002년 그때 이제 진짜 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인원이 저 포함해서 5명 그리고 투자비는 없어서 저희 부친께 1억 빌려서 이제 동네 조그만 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 시작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 이제 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 설계 용역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진행하다가 2005년에 큰 기회가 한 번 왔는데 그때 저희 고객사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용역을 하던 회사 당시 이제 삼성 테크인이라고 하는 회사고 지금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딜이 돼서 사업이 넘어갔지만 이제 그때 삼성 테크인에서 아주 좀 기획적으로 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 사실 그 배후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칩을 도입하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혹시 이게 좀 뭐가 잘못되면 백업 플랜으로 이스라엘에다가 투자한 거에 10분의 1 비용을 저희한테 주면서 너네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보니까 그냥 맨땅에서 할 만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들 모르지만 일단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재미난 것들을 다 집어넣었죠.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 안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보안용 CCTV 카메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에 이 반도체가 꽤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센서 그리고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부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는 부품, 그다음에 마이콘, 그다음에 이제 출력을 관장하는 뭐 DAC, 대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가서 한 7, 8가지 이제 칩셋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되는 센서랑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쪽 앞단의 거 말고는 그냥 다 원칙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설계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그때 이제 다 외주를 줬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거를 응용하는 것들,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저희 고객사가 다 하고 대신 이제 저희는 딴 데 안 팔고 대기업에만 판다. 그래서 이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한 7, 8가지 칩셋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한 4개 칩셋으로 그러니까 한 3, 4개가 원칙화가 됐고 거기에 없던 부가 기능들을 굉장히 한 7가지 부가 기능을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05년도에 그 칩이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제품의 기능, 그리고 시스템의 경쟁력을 월등하게 높여서 당시에 이제 저희 고객사가 그때 삼성 테크인이었는데 테크인이 이걸 카메라를 팔아서 1,000억 하던 회사가 뭐 이제 한 2, 3년 만에 계속 2년에 한 번씩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천억 될 때까지 저희가 기여를 많이 했고 저희 회사도 2005년부터 한 10년, 2010년 정도까지
매출이 해마다 저희는 2배씩 됐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쯤에는 저희가 이제 칩셋 몇 가지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연 한 200억씩 매출을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멜당에서 시작을 했고 좀 초기에는 좀 도전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고객사랑 운도 잘 맞았고 기획도 잘 됐고 그다음에 결과도 잘 나와서 저희 회사도 많이 컸지만 뭐 이쪽 업계에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자부심으로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특수한 기능들이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영상에서 움직임을 추출해서 보정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영상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데를 잘 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업계를 리딩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는 표준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영상도 압축을 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더 지능형으로 하기 위해서 AI 기능들까지 넣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현재 업계에서는 이런 반도체 수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여기 앞에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 나누다가 저도 혼자 막 떠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이는 걸로 보고 이 반도체 이 플로어에 대해서 혹시 여기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다 반도체 쪽이세요? 아니면 전기나 소프트웨어 쪽, 컴퓨터 쪽일까요? 어떻게 보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수준이 낮은 건가 어떨지 몰라서 혹시 반도체 이렇게 제작하는 플로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좀 아는 걸로 하고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저쪽에 1번 이거 뭘 만들까 이런 프로젝트 플래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펙도 정해야 되고 내가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펑션에 대해서 이 기획을 잘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정해지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설계 시작하면 로직 시뮬레이션 진행하고 우리가 알텔 코딩이라고도 하고 그 코딩한 거를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형으로 나오면 제대로 됐나 그거를 그 밑에 이제 FPGA로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반도체 설계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이터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목표대로 설계가 되는지를 계속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설계가 끝나면 이제 DSP라고 해서 디자인 서비스하는 프로바이더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뭘 하냐면 실제 우리가 설계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네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의 기본적인 왁구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찍기 위한 패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레이아웃이란 것을 설계를 합니다. 레이아웃 하면서 그게 제대로 됐나를 또 검증을 해야 돼서 레이아웃 끝난 다음에 또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 공정에 이 정도의 속도의 펑션이 제대로 동작할지를 검증하는 게 이제 로직 신세시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직 신세시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FT라고 해서 디자인 페일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레이아웃, 플레이스 앤 아웃 저런 것들을 저희가 외주를 줘서 설계를 하고요. 그다 끝나면 저기 파운더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파운더리에다 외주를 주는 거죠. 그 파운더리는 뭐 국내는 이제 동부, 뭐 매그나치 이런 데도 많이 써봤고, 저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삼성전자, 삼성 파운더리 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는 뭐 TSMC, UMC, 글로벌 파운더리 뭐 이런 유수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더리에서는 그 웨이퍼를 이렇게 이제 각 공정에 따라서 설계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웨이퍼를 설계를 합니다. 보통 처음에 바로 양산용 웨이퍼를 만들지는 않고요. MPW라고 해서 그 여러 회사들이 멀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회사의 어떤 그 소스를 한 웨이퍼 안에 이렇게 분산해서 넣고,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실리콘 검증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걸 이제 MPW라고 하고, 거기서 잘 돌아가면 일부 수정 또는 그대로 그 소스 그대로 양산용 싱글론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칩이 나오면, 웨이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오사프라고 해서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트. 그래서 이제 패키징도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패키지 테스트하고, 릴라이블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 외주를 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품들을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넣어서 동작하는 걸 검증하고, 그 후에 이제 이것을 이제 고객사에 판매해서 테크니컬 서포트하고 프로덕트 세일즈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업무를 반도체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1번부터 한 6번 정도까지, 7번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AI SoC 반도체에서 그럼 어떻게 지능형 시스템 원칙 반도체를 만드나,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대학원생들 있으세요? 몇 분이나 계시죠? 대부분 다 학부생, 학부 몇 학년이세요? 4학년. 다 졸업반 뭐 1, 2학년도 있으세요 혹시? 3학년, 4학년, 4학년이 제일 많겠네요. 그리고 반도체과가 아닌 과가 있어요?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반도체도 이제 디지털 설계 쪽이 있고 아날로그 쪽이 있을 텐데, 또 공정이 있을 거고, 공정
제가 어떤 커리큘럼이 어떤지 몰라서 전 사실 이 반도체 공정 쪽은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적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응용 기술을 하는 쪽이라 어떻게 응용을 잘 해야 되나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결과물로서 활용하는 쪽에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닉스가 만든 칩셋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카메라 칩셋을 만들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엣지, MPU. 그래서 이제 엣지단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메라는 센싱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돼 있지만 센싱뿐만 아니라 잘 영상을 캡처를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까지 추려서 같이 보내주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 양을 좀 줄일 수 있고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또 빨리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 영상들을 다 모아서 서버나 어떤 메인 스테이션에서 다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버 센터의 부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엣지단, 이 카메라 단에서 그 말단 엣지단에서 좀 더 지능형으로 처리를 하면 속도도 빠르고 또 데이터도 적게 보내도 되고 데이터를 적게 보내는 거면 인프라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가 더 빨리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카메라 단, 엣지단에 많은 이제 지능형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수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카메라들이 또 이제 보안 문제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공공 카메라들은 그냥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들을 다 송출하게 되면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가 돼서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데이터를 프로텍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을 내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주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해킹을 해서 그거를 보게 되면 보안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의료기관 뭐 이런 쪽에서도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송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잘 프로텍션하는 부분도 정보 보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포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차별화된 이제 기술을 개발하자 하는 목표로 집을 개발해 왔고요. 저희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의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기 이제 ISP가 내시도 처리하는 쪽, 그다음에 코덱은 뭐냐면 이제 영상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고 그걸 푸는 거예요. 왜 압축을 하냐면 이 데이터의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정지 영상도 압축을 해서 보통 IP가 뭐 JPEG이나 이런 쪽은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그리고 H.264 220 그런 동영상 압축 기술로는 100분의 1 이상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이제 리스크 5라고 하는
큰 소스를 해서 다음에 NPU 이게 이제 AI 약사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들이 그 로지컬하게 어떻게 엮이냐면 굉장히 많은 행렬들을 경렬 처리해서 순식간에 네클락당 여러 가지 선형대수 영상을 빠르게 경렬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특징적을 잘 추출하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빠르게 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용 암호화, 그 다음에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뭐 이런 여러 특화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너무 어렵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재미없죠? 재미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아마 향후에 여러분들 반도체 했다고 해서 아마 반도체를 응용하시는 쪽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키워드 몇 가지를 건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 중에 굉장히 아주 특징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CPU. 그게 이제 여러분 암이라는 회사 알죠? 암, 암이 이런 인베이드 디바이스의 거의 90% 이상 다 암이 잡고 있어요. 암이 뭐 하는 회사냐면 암드 페어니스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했고 지금 뭐 이제 거의 삼성도 암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인텔 CPU 말고 코어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CPU들을 다 대부분 다 암에서 라이센싱을 하는데 되게 비싸요. 그 라이센싱 하려면 IP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랑 소스 코드, 그 이제 로지컬한 소스 코드를 받는데 한 10억 정도 들고 로열티가 저희한테 이제 제품 판매 7%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수준에 그게 암을 안 써도 될 만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저희가 이제 리스크5를 한번 써보자 해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많이 검증은 안 됐지만 저거를 오픈 소스를 저희가 해석하고 분석을 해서 코팅을 했고 지금 괜찮은 양산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오픈 소스도 해석을 하려면 또 응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응용 기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또 리눅스 커넬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이 필요로 하죠. 어쨌든 저런 부분을 이렇게 내재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차이가 있도록 오픈소스 리스크 파일을 썼고 그다음에 토레토 국내 칩셋미디어 회사에서 저희가 라이센스 토렉은 많이 표준화가 돼서 저를 나왔는데 MPU도 이제 국내 IP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MPU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이미 스탠다드로 구축이 된 모델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국내 그 MPU를 하는 회사들이 오픈엣지 그리고 디벡스 그다음에 모빌리트 프리오사 이렇게 있고 사피언은 사피언 이렇게 있고 해외는 베리실리콘, 이노실리콘 그다음에 브레인칩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에서 스탠다드 폼을 만들어 그걸 뿌려가지고 오픈을 해서 다른 회사들이 그거를 최적화한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MP로 설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제 뭐 로직이나 이 컴퓨터 쪽이라면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MP도 직접 내재화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 같은 걸 만들어봤고요. 뭐 스택은 쭉 있는데 너무 넘어가겠지만 맨 아래쪽에 보면 시큐리티 엔진이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용어가 써 있는데 AES 뭐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맨 끝에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거는 국내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샤6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시큐어 부트, 시큐어 제이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상에 관심이 있으면 네, 뭐 찾아보시고 이 암호화도 새로운 필드, 이 알고리즘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필드 중에 하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암호화 쪽하고 또 하나는 저 NPU를 만들고 NPU에 들어가는 그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뭐 NPU 설계 아니면 시큐리티 엔진 암호화 설계 또는 이것을 만드는 응용 모델 개발 이런 것들 한번 접해보시면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건 좀 넘어가고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화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하는 데도 불꽃이랑 배경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카메라 조건을 만든다는 거 이게 아주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거 용접이 제대로 됐나를 이제 AI로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뭐 이기점을 만들었고요. 이런 응용으로 해서 지금 국내 조선소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개발하는 고객사에 저희가 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꼬였네. 잘 안 보이죠?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디지털 노이즈 리덕션 쪽인데 맨 왼쪽이 보통 이제 로우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네, 하단 쪽에 나와 있고요. 딴 게 나오죠. 네, 일단 무시하시고 그리고 네,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영상인데 실시간 처리해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영상으로 리얼타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장착이 됐다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 슬라이드는 보통 이제 좋은 상태지만 이렇게 어두운 쪽에 아래쪽 책상 아래쪽에 컬러 패턴도 사실 보통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렇게 적절하게 화질 보정을 해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화상 처리를 해서 조절을 했다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어두운 그 암실에서 찍으면 굉장히 이제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정도가 되는데 0.16 쓰면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에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TOF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내가 빛을 쏘고 돌아오는 빛의 파장을 위상을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타겟과의 거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이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용 이제 거리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다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를 디텍션하는 거에 이제 2차원 버전입니다. 반도체 버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가 세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태양광이 없는 실내라면 한 10m 정도까지 거리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거리 예측의 거리 정보뿐만 아니라 뭐 밝기 정보도 리얼타임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어요. 저것도 삼성 LSI 쪽 것인데 그것을 모듈화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실내 사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응용에 지금 적용하려고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운동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랄까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영상 센서를 굉장히 고속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30프레임 per second라고 해서 초당 30장을 찍어서 동영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저거를 초당 100장, 120장 찍어내고 글로벌 센서로 그다음에 이제 찍어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을 디텍션하는 모델, 그 AI 모델인데 욜로 포즈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어떤 특징점의 관계를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그 기능을 MQ에다 넣고 실제 돌려본 겁니다. 네, 이런 쪽에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카메라 내에서 실시간으로 ROI, Reason of Interest.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보고 싶은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서 그 오브젝트가 더 잘 나오게 대신 다른 거는 좀 무시하더라도 오브젝트가 더 잘 나오게 여러 가지 화면에 밝기나 아니면 컬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있는 부분에 맞춰서 오토 포커스를 바꾸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차량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 또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사람에 맞춰서 가장 정보력이 높은 가중치가 높은 쪽에 웨이트가 높은 쪽에 최적화되도록 카메라를 제어하는 기술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응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살색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컬러가 어디 치우치지 않도록. 근데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더 최적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어를 하고요. 네,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오브젝트를 뭘로 판별하느냐. 요거를 이제 AI 기능을 써서 디텍션을 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안에 내장된 NPU,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스 유닛.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텐서플로우나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해서 내가 이제 AI로 어떤 모델을 설계를 한다고 해요.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서버 또는 이제 GPU 기반의 PC나 이런 쪽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런 용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서 어떤 내가 필요한 파라메터, 웨이트 함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들을 프레임워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 모델이 설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프레임워크로 PC, GPU에서 학습을 시켜서 적절한 내가 이제 학습된 결과물을 받아내요. 이제 결과물을 여러 가지 뭐 오닉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웨이트 함수들을 받아내면 이제 그거를 저희 엣지단의 카메라 칩 안에다가 포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팅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 이제 NPL 리퀴한 컨버터 그리고 이제 학습할 때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32bit의 이제 그러니까 뭐 영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입력값을 32비트 레인지에서 다 계산을 한다면 그걸 데이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칩 안에서는 그걸 다 그렇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퀀타이저라고 해서 32비트짜리를 8비트로 줄여요. 그런데도 어떤 속성은 유지를 해야 되니 적절하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칩 안에 넣기해서 컴파일러에서 적절히 컨버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칩 안에 넣고 리얼타임으로 돌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저희도 이제 영상에서 어떤 특징, 그러니까 모델을 디텍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디텍션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영상이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영상 전체로 특징점을 추출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그게 이제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그 영상에서 영상 자체의 픽셀을 변조시키는 그런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DNCNN이라고 해서 디노이징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뭐 약자로 해서 이제 네이밍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RC는 Fast Super Resolution CNN. 그래서 이제 영상을 확대하는데도 레졸루션이 덜 떨어지면서 해상도가 좋게 계산하는 슈퍼 레졸루션 알고리즘이 포팅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돌릴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안에 내장된 AI의 NPU 기능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차량이나 이동체, 사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포팅할 수 있다. 그리고 얼굴, 페이스가 중요한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페이스를 디텍션해서 이 페이스를 사생활 뭐 한다고 가리던가 아니면 페이스 정보만 따로 모아서 보낸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의미 있는 정보 영역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특정 부분만 마스킹하거나 모자이킹을 하는 그런 응용입니다. 오른쪽도 여러 가지 클래스의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한다. 지금 이제 모델은 욜로 버전 8 스몰 사이즈 모델을 적용하고 있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수도 계란기 아시죠?
아마 본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집에 아파트는 수도 계량기니까 아마 원격으로 다 검침될 텐데 보통 옛날 단독주택들은 이렇게 마당 끝에 이제 매너리 있고 그 매너를 열어보면 수도 꼭지랑 수도 계량기랑 게 있어요. 수도 계량기 안에는 저런 메타가 이렇게 돌아가는 메타가 있는데 저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시골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함부로 누가 와서 들어오는 것도 겁나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밖에 없으면 이게 또 검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데 저것들을 다 현장에서 보다가 또 위험한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검침은 또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검침이 잘 안 되면 또 이제 원거리까지 가려면 또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저거를 리모트로 할 수 없겠는가 해서 원래 이제 다 디지털로 리모트로 다 됩니다만 이미 깔려 있는 그런 계량기나 그리고 기존의 이런 인플라들은 옛날 구축은 저거를 리모트로 깔기 위해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또 대체가 안 돼서 기존 계량기에다가 저런 카메라 센서를 살짝 넣어서 이제 그 정보를 꺼내는 건데 근데 이제 저게 배터리로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숫자만 딱 읽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응용을 만들자 하는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네, 이건 이제 저희 협력사하고 있는데 협력사에서는 이제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엣지단, 그러니까 말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AI SOC의 어떤 화질이나 뭐 AI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큐리티 쪽, 보안이죠. 보안 쪽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암호화를 할 건가. 그리고 해킹 안 당하도록 내부에서 뭐 데이터를 잘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부팅할 때 혹시 암호 쪽에도 관심 있으실까요? 반도체나 이 암호는 이건 수학입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그냥 오픈 소스 가지고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IP를 받아들이거나 하는데 이 세계가 굉장히 깊어서 그 수학을 잘 이해를 하고 하면 아마 이쪽 필드는 또한 새로운 어떤 기회가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 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NG, 여기 트루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암호를 하고 암호가 아니라 이제 내가 데이터를 잘 웹에서 해킹을 안 당하려면 잘 보호하기 위해서 키라고 있어요. 내가 이제 자물쇠를 만들어 놓고 키를 이제 만들어 놓고 키가 있어야 이제 안을 들여다볼 텐데 키를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는 랜덤 넘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웹에서 추정을 할 수 없도록 컴퓨터로 막 돌려도 내가 무슨 수가 나올지를 모르는 확률, 그 확률을 만드는 랜덤 넘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랜덤 넘버를 잘 만들기 위한 그것도 이제 수학, 확률, 알고리즘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 되게 어렵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를 수학적으로는 만들지만
이것도 이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퍼프라고 하는데 펑셔널 언크로너블 펑션. 그래서 복제가 불가능한 랜덤 넘버를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SRAM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SRAM의 이 전압차 그리고 입력되는 노이즈, 또는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비아 홀드라고 뚫고 있는데 비아의 간극차로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잘 킵하고 보호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필드 가실 때 이쪽 암호 쪽과 또 AI 쪽은 워낙 다들 핫하지만 거기 경쟁이 워낙 심합니다. 근데 이 시큐리티 쪽은 의외로 이걸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시큐리티 암호화나 시큐리티 쪽에도 한번 도전해 보면 기회가 많지 않으실까,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 칩에 대한 서머라이즈를 하면 영상 처리를 잘 한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AI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엔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서 몇 안 되는 이런 그 영상 처리 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망 문제나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또 메리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하는 것도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안 쪽, 시큐리티 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군사적으로 국방 쪽에 카메라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산 칩에 리버트로 중국에서 원격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또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뭔가 서버라는 거를 항상 거치게 되는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서버가 중국에 있고, 근데 그게 중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막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용 특수 이런 시설이나 중요 국가기관 이런 데는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드론이나 이런 쪽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기술들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뭐 하루가 다르게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옛날에는 이제 한국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역전이 됐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투자되는 인력, 정부 지원, 이게 굉장히 막강해지고 있어요. 더욱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이런 뭐 저희 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다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또 새로운 기회가 오고, 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중국에 이렇게 조아리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필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맨 아래 트랙 보고서라고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 해커들이 이제 정보를 탈취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지금 뭐 사이버 스캔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 해킹을 해서 내 정보를 탈취당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SK도 굉장히 그 유심히 다 오픈돼가지고 그 오픈돼가지고 얼마나 다 그 유심들을 다 새로 갈았잖아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가 얼마나 더 뚫렸는지 몰라. 최근에는 KT도 또 지금 KT에서 뭐냐면 우리 그 중계 소형 중계 펜토 중계기라고 있는데 얘들이 사설 중계기를 달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로챈 거예요 데이터를. 근데 뭐 개인정보가 같이 탈취가 되면 소액 결제까지 같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름에 화이트 해커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악성 해커들, 돈 탈취하고 하는 해커들 말고 이런 해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선한 해커들 이런 이 데이터 방지 데이터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이 그쪽을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선량한 화이트 해커가 해킹을 하는 해커들을 얘가 해킹을 했어요. 화이트 해커가. 화이트 해커가 아주 나쁜 악성 해커들을 들어가 보니 이게 중국이냐 아니면 북한이냐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뭐 김수키 뭐라고 하는 뭐 아이디가 있는데 중국 사이트 하면 북한이라고 하는데 북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행안부 그다음에 무슨 정부기관 뭐 웬만한 정부기관의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 이런 게 다 까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픈되어 있는 걸 몰라. 정부기관에서도 모르는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이 화이트 해커들이 이 두 사람이 메일을 보내줬어요. 정부기관에. 너네 이거 조심해라. 뚫어졌다. 그러니 묵묵부답 대답도 안 해줘. 우린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물론 내부에서는 이거 조심하자.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든 또 이런 거 뚫렸다고 하면 이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 또뭐 창피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도덕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프로텍션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예 논문으로 써버렸어. 그게 이제 플랫 보고서라고 하고 요즘 찾아보면 나옵니다. 플랫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이 정보 보안이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많이 털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몰라. 왜 털렸는지, 언제 털렸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반도체를 하지만 정보 보안을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그런 정보 보안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반도체니까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드웨어는 실제 이제 공정에서 최적화를 하는 쪽이고 응용하는 쪽에서라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적절한 알고리즘을 반도체 공정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그런 쪽에도 한번 많은 부분 스터디를 해보시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네. 아까 계속 분명히 말씀드렸던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려워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도통 모르겠네. 조금 그러면 실제 이제 카메라 응용 몇 가지 더 보여드리고 디스커션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는 그 열상 카메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보는 그 가시광선 지역이 아니라 열상 온도의 파장대를 대신해서 온도를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상 카메라라고 하는데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 이미지가 이제 온도가 높은데 맞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센서가 있고 그곳을 인해서 센서를 잘 만드는 회사랑 지금 협력을 해서 그래서 국방용으로 쓰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열상 카메라의 온도 파장 대역은 뭐 한 10마이 10, 한 2마이크로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특수 센서를 제작하는 것도 아마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로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 센서를 제작하는 것도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고요. 뭐 저만 저 센서도 보통 일반 시모스 센서가 아니라 특수 웨이퍼를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ICD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드론용 카메라도 잠깐 말씀드리죠. 드론에도 카메라를 달죠.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가면 해상도가 많이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10개 이상 이렇게 달려있고 그 많은 센서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도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고해상도로 만드는데 센서를 초고해상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 또 그거를 광각하고 협각을 다 맞추려면 뭐 또 렌즈 기구가 복잡해서 이제 멀티 센서를 이제 조합을 해서 배열로 넣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DJI하고도 비교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세트메이커에서는 카메라의 겹눈처럼 센서를 여러 개 달아서 방사형으로 찍어내는 그런 카메라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내용했던 거 서머라이즈를 하면 이제 반도체 운용하는 팬리스 회사로서 칩을 만들었고 칩에는 AI 기능과 보안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화재도 좋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칩을 잘 만들어서 국가적인 공급망도 안정화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응용 기술 중에 몇 가지 뭐 드론에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열상 카메라나 이런 보안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디스커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질문 잘 못했는데 나 지금 찍을까요?
저 눈을 안 맞추시죠. 제가 안 맞추는 분께 지금 권한을 드릴까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나는 어떤 직장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질문이 좋고요. 거국적으로 야 이런 것이 만들어가지고 국가적으로 누가 좋냐 이런 것도 좋고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없어요. 쉬운 질문 주셨습니다. 수학적이면 너무 수학이 틀리려고 했고 어,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딱딱하긴 해요. 회사 얘기해 드릴까? 어떤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상계 회사를 실습을 하고 있는데 사원들이랑 스키싱 단계에서 신대통이 이제 다 맞추기 이런 테스트를 생각으로 나서고 분량이 같은 이렇게 분량이 분명하게 될까? 수행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오전까지 그거 계속 회의하다 왔어요. 이게 칩을 열심히 잘 기획하고 펑션적으로 잘 돌아가게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칩이 생산하고 나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제 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미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하는 그런 것도 불강력적인 그런 에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펑션 에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 안 했을 때 설계 미스, 알고리즘 미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좀 여기 맨 앞단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데이트 카운트 보면 한 6천만 개, 거의 좀 있으면 1억 게이트 정도 가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 파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이 파셜로 검증한 거를 인티그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시뮬레이션만 하고 이제 나가다 보니 실제 워킹하는 데있어서 뭐가 부족하거나 지금 저희가 하나 걸리는 게 메모리 밴드위스가 꽉 찼는데 실제 전체 풍경에는 틈이 여유가 많은데도 여기 몰려있어서 그거를 해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없는 버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현재는 그걸 어떻게 회피할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까? 아니면 리미트를 제한할까?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 이제 물어봤던 취지는 우리가 시뮬레이션만 하고 반도체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왜 그럴까 하는 게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여기 이제 5번 유닛을 보면 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웨이퍼도 테스트를 하고 패키지로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하면서 이제 일드라고 해서 공정상에 어떤 파티클이 들어가면 거기가 펑션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페일이 나는데 그게 마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필드 가서 문제가 생기면 테스트를 다시 보강해서 걔를 더 가혹하게 쳐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쳐내면 품질은 좋아지는데 이제 수율이 떨어지니까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최적화된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마진성으로 수율이 떨어지면 그 마진을 좀 쉽게 위해서 웨이퍼의 어떤 파라미터 살짝 변경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수율을 올리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또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정경리는 충분히 내성이 강하냐. 또 이제 10년 동안 동작을 하면 중간에 뻗지는 않는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혹 테스트를 합니다. 챔버에 놓고 이제 가혹 테스트를 해서 내가 보통 최소 한 40개, 또 어떤 특수한 차량용이나 국방용 이런 거는 뭐 한 400개를 칩을 다 넣어가지고 챔버에서 구워요. 그러면서 이제 오퍼레이팅 테스트라고 하는데 파워랑 전원, 클락 다 펑션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1000시간, 보통 이제 1004시간, 1008시간 정도를 이렇게 견뎌내면 어떤 인증 규격을 줍니다.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신뢰성까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양산형 제품으로 되는 거죠. 그래도 필드 가서 또 분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분량 나는 거를 다시 명하게 스크린하기 위해서 더한 그 마진 조건을 테스트에 전수 검사할 때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량 분석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통은 일이 없어요. 처음에 기획을 잘하면 문제가 없어서 잘 됐는데 분량이 한번 터졌다 그러면 진짜 정신없어요. 그래서 분량 분석이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니즈는 있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분량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갖고는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일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막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외주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시설이 단계니까 보통 파운드리 칩을 대하는 패키징 단계는 파운드리에서 알아서 따로 어떻게 의뢰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헬스 회사에서 아니면 비오사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보통 DSP라고 해서 백엔드 하는 삼성의 백엔드 대리점이 뭐 가온, 가온 칩스, 국내 뭐 세미파이브 한 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삼성 대리점을 합니다. 대리점에서 이제 웨이퍼 설계를 하고 삼성에다가 웨이퍼 를 발주를 내고 웨이퍼를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웨이퍼를 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웨이퍼를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국내 이제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탄에 있는 아이텍을 내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웨이퍼 테스트를 해서 다시 양품만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줍니다. 옛날에 마킹을 했고 지금은 어디 위치가 양품이라는 걸 정보를 주죠. 그러면 또 저희는 시그네틱스라고 하는 뭐 이제 국내 회사인데 시그네틱스에다가 반죽을 해서 자 이거를 또 썰어서 시뮬레이션 해서 패키징하고 다시 저희가 테스트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패키징 테스트는 또 아이디 그리고 신뢰성은 또 계속 여러 군데도 다 외주를 주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 오늘 턴키 베이스로 하자. 그래서 턴키 베이스로 하는 좀 굵직한 큰 회사가 다 맡아서 우리는 설계만 하고 설계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 레이아웃 뭐 저쪽에 DSP 밝히면은 테스트 어셈블리 다 그쪽에서 하고 신뢰성까지 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단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럼 설계만 집중하자 그러면 투자가 더 컨트리뷰트라는 게 낫죠. 어떤 회사가 좋을까? 그건 너무 주관적인 일이라 또 이게 좀 편향될 수 있어서. 그렇지만 국내 테스트 회사는 아이텍이 많이 잡고 있고, 저희가 협력하는 회사 중에 LX 세미콘은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지만 거기도 이런 DSP 기능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DSP들이 이제 삼성 DSP도 좀 잘 해서 그 반도체 에코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수량이 작다 보니까 이 DSP들이 그 영향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근데 반대로 이제 대만의 DSP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는 그 에코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UMC라고 하는 대만 회사의 에코시스템 파라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인원도 엄청나게 많고 자체 프로덕트도 있고 웬만한 IP들이 다 매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외주를 받아주죠. 다른 질문. 혹시 뭐 저희 회사 말고 다른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 없어요? 아니면 취직이 결정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죠? 어디 가고 싶은 회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회사가 어떤지 제가 주관적인 느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사.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요즘 주가가 많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전자 좋죠. 좋은데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고. 중국 회사. 중국 회사 어떨까? 오늘 디스커션 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이거 줌이면 그쪽에서도 뭐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제가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이제 시간이 딱 5분 남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는 제가 당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회사가 좋을지는 감히 뭐 제가 뭐 비교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좀 어떤 회사든지 한번 잡혀보고, 근데 좀 규모가 작은 회사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넓다.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할 여지가 넓다는 거는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반대로 어, 작은 기업, 테크 기업 같은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믿어가기는 쉽지 않다.
적당한 회사는 그냥 묻어가긴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10년 후에는 의미 있게 사업도 하고 벤처도 만들거나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기회가 많은 쪽에 가서 좀 몸을 좀 흑사시키더라도 한번 그런 기회를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데는 요즘은 다 워라밸 하지만 그걸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좀 작은 테크 기업에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엄청 많아지는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작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접해보시고 또한 타이밍이 딱 되면 조금 더 특화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창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 노래보다 조금 다 됐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빨리 창업을 해봐라. 그리고 빨리 실패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고 꼭 얘기하거든요. 한번 말아먹어 봐야 그러면 이제 말아먹어 보고 그 다음에 창업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뭐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다 다르겠지만 조금 아주 이렇게 그냥 팬시한 큰 대기업보다는 조금 먼저 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좀 적절한 사이즈의 테크 기업에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긴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걸 이제 마지막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뭐 지금 시간 됐죠? 네. 좀 짧지 않은 시간에 너무 깊이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 주관적으로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이고요. 향후에라도 좀 뭐 관련이 되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따로 뭐 조교 통해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는 데까지 또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